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우선 이번 주 수원, 다음 주 대전 북권 도쿄 일정 취소됐음을 다시 짧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매우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감세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 며칠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는 중이죠. 일단 지표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은데 네. 최근 며칠 것만 살펴보죠. 우선 주가 보겠습니다. 네. 3월 5일에 코스피 지수가 2085였는데 3월 17일 종가가 1672입니다. 지수로는 대략 400포인트 정도가 빠졌고요. 퍼센트로는 20%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지수가 1600대였던 걸 본 게 2011년 10월이니까요. 네. 8년 5개월 만에 지금 1600이라는 숫자를 보는 겁니다.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빠진 거냐?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200조 넘는 돈이 2주일 만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황판을 보면 공포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누가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죠. 누가 미친 듯이 팔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이 산 종목도 있을 거고 판 종목도 있을 건데 네. 이걸 더하고 빼보면 3월 들어서 외국인이 판 총액만, 그러니까 산 것, 판 것 다 더하고 빼서 네. 순수하게 판 액수만 17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이제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감이 좀 잘 안 오실 텐데 어느 정도 판 거냐? 엄청나게 많이 판 겁니다. 이 사태가 미국과 유럽으로 번지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어마어마한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지표인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3월 4일에 한 27,00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3월 16일에는 218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6,000포인트 정도, 22.5% 정도 폭락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못하게 하락한 겁니다. 사실 5일 정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2,000을 넘어서서 버티면서 사태가 좀 진정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진정이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가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시작했고 이 미국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 우리 증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별 투자 비중이라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애초부터 각 나라별로 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투자할지를 정해놔요. 예를 들면 미국이 제일 크니까 내 재산 중에 50%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유럽에는 30% 정도 투자하고 중국과 홍콩에는 10% 정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딱딱 정해놓습니다. 얘네들은요. 한국도 2% 혹은 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멀쩡해도 미국 증시가 확 빠지면 50%를 미국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비중이 50에서 45%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미국 주가가 빠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50으로 맞춰놔야 되는데 방법은 둘 중 하나죠. 미국 주식을 더 사면 50%로 맞출 수 있는데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45%로 줄어든 미국 증시의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주식을 다 팔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 비중이 45에서 50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웁니다. 미국이 하락을 하면요. 게다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 산 것 중에 한 40% 정도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가진 외국인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팔아치우면 증시에는 답이 없죠. 2주일 동안 시가총액의 20%가 날아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지표 환율 보겠습니다. 3월 5일에 원달러 환율이 1184원이었는데 3월 17일 환율이 124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냐? 무지하게 오른 겁니다. 환율이 1240원 넘어선 게 2010년 6월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의 일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인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똥값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개무시를 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9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뭐 똥값도 안 됐었던 거죠. 우리나라 돈이요. 네. 1달러 한 장 사려면 1,900원이나 냈어야 됐으니까요. 이게 당시 한국 경제가 너무 나빴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해집니다. 아니, 한국은 코로나가 얼추 진정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증시를 보면 물론 한국 증시도 폭락했지만 최근 폭락폭만 보면 미국 증시가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왜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똥값 취급을 받을까요? 달러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인데 원론적으로는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달러의 가치가 무조건 높아집니다. 되게 웃기죠. 하하하.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세상이 다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를 막 사 모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게 웃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심지어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이 미국이어도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해서 세계 경제가 개판이 돼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를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 달러부터 사 모읍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국 놈들이 지었으나 그래도 니놈들 돈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하. 그래서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건 뭐 100% 범인은 미국이죠. 미국이 잘못해서 세상이 개판됐던 건데 네. 이때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잘못은 미국이 저지르고 화폐 가치는 원화가 떨어지는 정말로 약소국의 서름을 철저히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로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뭐 간단히 말하면 이자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냐면 이자가 낮으면 경제가 좋아지고요. 이자가 높아지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길 거잖아요. 네. 아유, 그 이자 몇 푼 된다고 안 맡겨. 쓰거나 투자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자가 낮으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경기가 활성화되죠. 반면에 금리가 높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녀야 되는 돈이 은행으로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각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해주는데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돈을 푸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좀 좋아서 과열될 것 같으면 금리를 되레 올려버리죠. 그래서 돈을 은행에 잠기게 해서 과열되는 경기를 조금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금리를 내려야 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고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16일 금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를 내렸느냐? 0.5%를 내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린 거냐? 충격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매우 충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은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0.25%씩 올리고 내리는데 들으시는 분들 생각에는 야, 연이자 0.25% 올리고 내리는 게 뭐 큰 문제냐 싶으실 텐데요. 네. 국가 경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0.25% 내리고 올리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0.25%만 올라도 1년에 4조 원이 넘는 거금이 은행에 잠겨버려요. 반면에 0.25%를 내리면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 4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겁니다. 4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금리 0.25 내리고 올리는 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미리미리 예고를 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우리가 0.25 정도 올릴 것 같아. 아니면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세요라고 슬쩍슬쩍 운을 미리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운 띄운 대로 합니다. 예상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은이 자꾸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깜짝 쇼를 하면 음.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깜짝 쇼였어요. 하느니 0.25% 내린 것도 아니고요. 그의 2배인 0.5%를 확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0.25를 내릴까? 요 정도 상황이었는데 네. 갑절을 내린 거죠. 네. 이렇게 충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미국이 0.5%를 충격적으로 확 내려버렸거든요. 네, 금융권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금리 인하를 크게 잘랐다라는 뜻에서 빅컷이라고 부르는데 이 빅컷을 미국이 충격적으로 먼저 해버렸고 한국도 곧바로 따라서 빅컷에 동참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미국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도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표 살펴보고요. 뭐 앞으로 지표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제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 걸어서 선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던데 네. 매우 주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미래를 점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 관해서는요. 혼자 속으로 생각해봐도 거의 못 맞춰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여서 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는 게 제 개똥 철학 같은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해서 다른 분들 판단에 곤란을 주는 건 범죄인 거죠. 네. 그래서 제 부족한 능력을 탓하면서 미래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를 폭발적으로 낮추는 빅컷에 동참을 했습니다. 즉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우리 정부도 어제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였습니다. 지금 12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추경으로는 지금 경기를 살리기에 택도 없고 뭔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 소망으로는 정말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은 제가 보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추경안 짜오라고 하면 네. 자꾸 과거에 매달려요. 그래서 이걸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도 빅컷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진짜 비상사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사태에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응급조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2차 추경이 논의될 텐데 부디 이번에는 시장이 보기에 와, 이 정도로 쏟아부어라는 충격이 들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격이 세도 괜찮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쓸 여력이 매우 충분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좀 과감한 2차 추경을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미래통합당이 감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줄이자는 건데요. 근데 이건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상공인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본심을 감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부가세 일시 면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등 감세가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부자들 혜택 보는 그런 감세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종합소득세 감면을 뒤에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 김용태 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도 당 지도부회의에서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하지 말고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라면서 법인세율이나 법인세 구간 단순화는 기업의 자본을 시장에 풀도록 하는 촉진제다. 각종 세금 폭탄도 대거 제거해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걸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영세 자영업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이야기를 낚시로 던지면서 사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뭐 종부세, 지금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해 주는 건 매우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깎자는 이야기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이 안 걷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최저임금 근처를 받는 사람은 사실상 소득세를 안 내요. 네. 제가 나쁜 놈이고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제 월급 받을 때 15% 정도를 떼가는데 연말정산하면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소득 사람은 사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쪽에서는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감소하자고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세금은 깎을 게 없다니까요. 예. 저소득자는 사실상 소득세를 거의 안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감세는 누구 세금을 깎아주자는 이야기죠? 부자 세금을 깎자는 거죠. 고소득층 세금을 깎아주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건요. 자, 법인세 인하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의 분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진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주식회사만 낸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뭐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웠을 때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도 우리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이 법인세를 깎자고 나왔을까요? 이 말은 결국 지금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확충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재벌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겁니다. 이건 코로나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들을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세안이라는 이야기는 네. 영세사업자를 미끼로 부자들과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자는 이야기를 얘네들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극심한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니 먼저 0.5% 금리 인하라는 충격적인 칼을 빨리 꺼내든 만큼 정부도 부디 제 이야기지만 좀 퍼붓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빨리 진정시키기를 바라고 미래통합당의 감세안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 관료들은 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합니까?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상상의 범위를 매우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에게 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이 나올 수 없다는데 제 한 달치 월급을 걸겠습니다. 그래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재난기본소득은 지지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 공무원 관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죠. 뭐 저는 약간 그걸 복지부동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료들의 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 뭐 관료들의 전문성도 있기 하겠지만은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그들의 지혜의 한계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조금 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